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1장 전선로 파트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결국에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자, 1번 비중이 클 것부터 해서 4번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까지 4개의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의 구비 조건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죠? 첫 번째는 비중. 쉽게 말해서 전선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밀도. 자, 비중이 작을 것.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전율이 높을 것.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세 번째죠. 바로 신장률이 클 것입니다. 온도 변화에 대응해서 전선이 팽창하는 팽창률을 신장률이라고 하죠. 신장률이 커야지 전선의 구비 조건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그러니까 전선이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잘 휘어져야 되니까 가요성이 클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구성, 내식성도 되죠. 자, 일곱 번째로는요, 바로 가격이죠. 가격이 저렴할 것. 자, 이렇게 7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클 것이 아니라 비중이 작을 것이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19의 1.8mm 경동 연선의 바깥 지름은 몇 mm인가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기 19의 1.8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자,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요, 바로 소선의 수입니다. 소선 수. 그 다음에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1.8이라고 하는 것은 소선 한 개의 지름이에요. 지름. 그렇기 때문에 소선 한 개의 지름 1.8mm인 소선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9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소선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3n에 n 플러스 1에 중심 소선 1을 더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n이 얼마라고 했어요? n이 1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층수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몇이 나오죠? 3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19가 될까요? 바로 2를 집어넣어야 되죠. 3, 2를 집어넣으면 6이고 2 더하기 1이 하면 3이잖아요. 6, 3, 18에 2를 더하니까 19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연선의 층수는 2층인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 지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깥 지름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2 곱하기 층수 n 플러스 1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요? 소선 하나에 지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구한 층수는 2층이므로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 2를 더하면 5고 여기다가 1.8mm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9mm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응용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이하실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시면은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갖는 경동 연선에 비해 어떠한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CS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강선이 이렇게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 겉에 연선으로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소선으로 알루미늄.
구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존의 알루미늄의 특징을 가져가면서 강심을 중심에다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기계적 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루미늄이 중량이 작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강선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무겁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을 가져가고 중간에 강심을 놓음으로써 바깥 지름은 크게 그리고 중량은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을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전선의 허용 전류입니다. 우리가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허용 전류를 넘게 되면은 그 열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전선이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전선에서 이제 전류가 흐름으로써 무엇이 발생해요? 전류가 흐르니까 바로 전압의 강하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1번. 절연 저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5번을 바로 보시면은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켈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 등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그런 법칙이 뭐예요? 바로 켈빈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표피 효과가 무엇인가요?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표피, 껍질이란 뜻이에요. 껍질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 전류가 온전히 도체 전체에 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류인 경우에 이 전류가 전선의 겉에만 흐르려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어떠한 전선, 그러니까 직류의 전선이 직류가 흐르는 전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한 곳은 전류가 흐르는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선이 있는데 여기는 이 정도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약간 도너츠 모양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껍질 부분에만 표면에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맨 왼쪽은 뭐라고 했죠? 직류라고 했죠. 자, 여기는 교류는 교류인데 낮은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높은 주파수를 나타내요. 즉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표면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이 전류가 침투하는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침투 깊이 델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침투 깊이 델타.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파이, F, 뮤, K분의 1 그리고 단위는 미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파수죠. 그 다음에 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자율이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시그마라고도 하는데 K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지금 분모에 있고 투자율, 도전율도 다 분모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는 거는 표면으로부터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얕게 들어가는 겁니까? 얕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는 건 표피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 침투 깊이 델타가 침투 깊이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커지면 작아지지만 표피 효과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커지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서로 반대되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보시면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침투 깊이가 얇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침투 깊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율이 크면 표피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투자율도 마찬가지로 침투 깊이와 반대되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율이 커지면 표피 효과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3번 표피 효과에 따른 표피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껍데기 부분에 발생하는 저항이라는 건데, 표피 저항, 우리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표피 저항이 만약에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피 전류가, 표피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표피 전류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표피 효과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은 표피 효과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 표피 효과에 따른 표피 저항은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침투 깊이는 이 단면적에 대한 변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요. 전선이 이만큼이었다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도체의 중심부에 쇄교하는 자속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쇄교하는 자속이 많아지니까 이 중심부의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전류가 있잖아요. 이 중심으로는 흐르려지 않고 다 표면에 흐르려는 이런 표피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어떨 때? 단면적이 커질 때, 즉 전선이 굵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단면적이 작아진다는 건 어때요? 표피 저항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설명이에요.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자, 도전율이 큰 도체에는 표피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자, 도전율도 마찬가지로 침투 깊이와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에 댐퍼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댐퍼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면 되냐면요. 제가 이론 강의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송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축 처져 있을 때, 자, 이 부근에 제가 지금 과장해서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어떠한 추를 달게 됩니다. 뭐라고요? 추. 이 추를 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선이 뭐 가벼우면 이렇게 좌우 진동에 쉽게 날아다닐 수 있겠지만, 진동할 수 있겠지만 이 추, 댐퍼를 달아줌으로써 어때요? 전선의 좌우 진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댐퍼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전선의 진동 방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을 꼭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볼게요. 자, 철탑에서 전선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여러분, 오프셋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탑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철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뭐 L3, 여기에 L2, 여기에 L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면 쪽으로 내려보면 각각의 이 부분이 겹치나요? 제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좀 차이를 두면서 위치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왼쪽이죠. 이 차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전선의 수직, 상승, 수직, 하강 이 부분에 다른 상의 전선이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전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와 요 전선의 수직 높이 와서 이렇게 이 사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결국에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치예요? 이 전선이 위로 상하 전선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즉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보호 장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오프셋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는 상하 전선의 접촉 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9번입니다.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이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물을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선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처져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직선 부분과 이 전선이 처진 이 부분의 거리를 뭐라 불러요? D라고 표현하고 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쵸? 자, 이도라고 부르는데 이도가 작다는 건 뭐예요? 이 처진 길이가 작다라는 거죠. 그럼 전선이 어떻게 팽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 이도가 작아지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예요? 이도가 커지면이에요. 우리 줄넘기를 생각해 보면요. 줄넘기 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점프하기 어렵죠. 근데 줄넘기 줄이 길면 어때요? 점프하기 쉽죠. 근데 너무 길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프하기 어렵게 되죠. 어쨌든 줄넘기 줄이 길면 길어질수록, 즉 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처지는 게 더 심하기 때문에 좌우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도가 작으면이 아니라 이도가 크면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을 이도를 작게 해주는 것이죠. 3번 이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며 심할 때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나요? 이도를 작게 하면 전선의 장력은 증가돼요. 그런데 심할 때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는 것은 이도가 클 때의 얘기입니다. 이도가 작을 때는 팽팽해지니까 장력은 증가하지만 이도가 클 때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보기의 내용이 3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자,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가 너무 크면은 전선이 축 더 많이 처지게 되는데 그 밑에 예를 들어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전압이 걸려있는 전선이 사람 머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물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니까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경간 200m의 지지점이 수평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전선 1m의 하중은 2kg,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하중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풍합 하중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전선의 인장 하중은 4000kg, 안전율 2.15 하면 이도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도 공식 뭐예요? D는 8 곱하기 수평 장력 T 분의 전선의 단위 길이당 하중 W 그리고 합성 하중이죠. S의 제곱이라고, 경간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미터.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8 써주고요. 수평 장력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수평 장력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게 주어진 거예요? 인장 하중과 안전율이 주어졌죠. 그럼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 분의 얼마예요? 인장 하중이니까 2.2분의 4000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분의 W 하중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kg이라고 했어요. 근데 풍합 하중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만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간은 얼마입니까? 200m죠. 200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5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을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 전주 사이의 경간이 80m인 가공전선로에서 전선 1m당의 하중 0.37, 전선의 이도가 0.8일 때 수평 장력은 몇 킬로그램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도 공식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공식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도가 이번에 주어진 상태예요. 그쵸? 자, 0.8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8, 그 수평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T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그다음에 W는 뭐예요? 하중이잖아요. 전선 1m당 하중은 0.37이라고 했습니다. 0.37 곱하기 경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80이죠. 자, 80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T죠.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370k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경관이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약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즉, 경관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전선의 실제 길이가. 단 전선의 1m당 하중은 2kg, 인장 하중은 4,000kg이고 풍압 하중은 무시하며 전선의 안전율은 2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공식 두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2도 공식이죠. 2도는 8T분의 WS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8에다가 수평 장력은 모르죠. 근데 안전율과 인장 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2.2분의 4,000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분의 하중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kg이라고 했네요. 그쵸? 하중은 2kg이니까 2에다가 경관이 200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2도는 5m가 나오게 됩니다. 5m가 나오게 돼요. 자, 안전율은 2.2가 아니라 2죠, 2. 안전율이 2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5m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2도 구했잖아요. 그쵸? 그럼 2도를 구해서 어떤 것을 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S 플러스. S라고 하는 경관이죠. 자, 경관보다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선이 일자가 아니라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도로를 갈 때도 달리기를 할 때도 직선으로 주행하는 것과 곡선 주행은 어떤 게 더 긴 거예요? 곡선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 길어야 됩니다. 자, S 플러스, 즉 이 플러스 뒷부분이 문제에서 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왜냐면 경관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3S분의 8D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건 뭡니까? 200에다가 플러스 3S 하면 뭐예요? 3 곱하기 200에 8 곱하기 2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5라고 했죠. 5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200.33m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0.33m, 이것이 경관보다 얼마나 더 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도와 전선의 실제 길이를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쉽게 응용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이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는 식만 잘 암기하고 계신다면은 수치를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13번 보시면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2도가 9m라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몇 미터가 적당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도 지지물이 있다고 한다면 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게 되죠. 자, 이럴 때 이 지면으로부터 전선이 묶여있는 이 지지점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팽팽하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 2도를 D라고 한다면 전선의 평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지점으로부터 지면까지 길이죠. 자, 이거를 H0라고 하고 전선의 평균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H0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하자면은 H에서 3분의 2 D만큼 빼줌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H 얼마래요? 높이가 31m라고 했습니다. 31에서 3분의 2 곱하기 2도가 9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25m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평균 높이는 이렇게 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하중을 W1, 풍합 하중을 W2라고 할 때 전체 합성 하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하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평 방향의 하중이고요. 하나는 수직 방향의 하중입니다. 우리 수평 방향의 하중은 제일 하나만 있죠? 뭐죠? 풍합 하중, 윈드, WW라고 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수직은 W0, 즉 전선 자체의 중량이 되겠고요.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죠. 자, 여기에 만약에 눈까지 오게 된다면 WI라고 해서 빙설 하중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하중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W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풍합 하중을 뭐라고 했냐면 W2
2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성 하중은 벡터로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은 자, 여긴 뭐예요? W1 더하기 W2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를 씌워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 푸시면서 딱 드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배웠던 이론 내용들이 잘 응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나 좀 다르게 소요되는 것이고 어쨌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공층 단면적 200제곱밀리미터 전선 무게 1.838kg/m, 전선의 외경, 바깥지름이죠. 18.5mm인 경동 연선을 경간 200m로 가설하는 경우에 이도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경동 연선의 전단 인장 하중은 7,910kg, 빙설 하중은 0.416kg/m, 풍합 하중은 1.525kg/m라고 했고요. 안전율은 2.0이다. 지문이 굉장히 길죠. 문제가 굉장히 길데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수치만 찾으면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전선의 합성 하중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합성 하중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선의 무게에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하중 밑으로 내려보면은 빙설 하중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풍합 하중도 주어져 있죠. 우리가 방금 이전 문제에서 하중에 대해서 배웠죠. 합성 하중이라고 하는 건 W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수평 하중의 제곱 더하기 수직 하중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었죠. 근데 수직 하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선의 무게와 빙설 하중이 있겠네요. 자, 그럼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단위 길이당으로 주어져 있고 1.838 더하기 0.416을 더해주고 괄호 닫고 제곱을 해주고요. 풍합 하중 하나만 있으니까 1.525의 제곱의 전체의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그 합성 하중 값은요 2.72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2.72kg/m가 나오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합성 하중을 이용해서 어떤 걸 계산할 겁니까? 2도를 계산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2도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8T분의 WS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8 곱하기 T는 뭐예요? 수평 장력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수평 장력이 아니라 7,910kg의 인장 하중과 2.0의 안전율이므로 자, 2분의 7,910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합성 하중을 그대로 적고 2.72 곱하기 경간의 제곱이니까 경간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이라고 했죠. 그러면 200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수가 분모에 위치할 경우 잘 입력할 수 있도록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분수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혹여나 7,910이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가게 된다면 계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괄호를 넣고 그 사이에 이러한 8 곱하기 2분의 7,910이라는 수식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3.44m가 나오게 해요. 3.44m.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철탑의 종류, 표준형 철탑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A형 철탑이죠. 직선형 철탑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B형과 C형이죠. 각도형 철탑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인류형. 그러니까 막바지에 설치를 해서 장력을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뭐가 있습니까? 인류형, 억류지지형 철탑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내장형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탑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보통 1번 내선 철탑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직선, 각도, 인류 그리고 추가로 내장형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애자라고 하는 건 뭐죠?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절연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장치가 애자잖아요. 애자. 그렇기 때문에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첫 번째, 온도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도 잘 흡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온도 급변에 잘 견디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습기를 잘 머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에 있어서 전기에 있어서 물은 최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잘 머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전선을 애자를 통해서 지지물에 고정을 했는데 이 애자가 기계적 강도가 튼튼하지 않다면 떨어질 수 있는 탈락사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3번 보시면 비, 눈, 안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지며 누설 전류가 많아야 한다. 절연 저항이 커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누설 전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 4번 선로 전압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커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갖추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8번 볼게요. 현수 애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볼소켓형이 있는데 맞습니다. 현수 애자는 크게 클레비스형과 볼소켓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것을 이제 애자가 연결되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애자를 표시하는 기호는 P이며 구조는 2에서 5층의 간 모양의 자기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를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현수애자. 현수애자는 매달아 놓은 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애자는요. 현수애자가 아니라 바로 핀 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2에서 5층의 간 모양에서 핀 애자인 걸 확신할 수가 있죠.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애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더하거나 뺨으로써 이무의 송전 전압에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전압별로 현수애자가 필요한 그 개수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 큰 하중에 대해서는 2련이나 3련으로 통해서 하중을 분담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9번 보겠습니다. 154kV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애자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단, 애자는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현수애자를 전압 부담을 표를 통해서 배웠었죠. 그래프를 통해서 배웠었는데 자, 여기 세로축을 뭐예요? 애자 번호예요. 번호. 그 다음에 가로축을 뭐예요? 전압 부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맨 밑에 0번이라고 하고요. 0번 말고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라고 하고요. 애자 번호 맨 위쪽을 10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번은 어디냐면은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전선 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전선에서 가장 먼 쪽이니까 지지물 쪽, 철탑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애자의 전압 부담에 있어서 전압 부담의 가장 큰 애자는 아무래도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에 가장 가까우니까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자 부담의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곳이 전선 쪽이니까 가장 작은 곳은 철탑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보니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철탑에서 이 부분까지의 길이가 철탑에서 전선 방향으로 3분의 1 지점이 되고요. 전선에서 철탑 방향으로 이 부분의 길이는 3분의 2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10련 애자가 10개 있는 거죠. 자, 10련 애자에서는 전선의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애자를 골라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어디 지점? 3분의 1 지점이니까 세 번째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5련 애자에서는요. 5련 애자.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두 번째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10개, 10년 애자에서 전압부담이 가장 적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철탑에서 전선 방향, 그러니까 철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전압부담이 가장 작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철탑이라든지 전선, 그러니까 또는 전선에서 철탑, 이 방향을 좀 잘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고 그때 이 번째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1번 댐퍼는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가 목적이죠. 2번 아머로드는 뭐예요? 전선의 지지점에서의 단선 방지와 전선의 진동 방지를 겸용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3번 가공지선은 뭐예요? 철탑 지지물의 최상단에 위치한 나전선으로서 낙뢰가 송전선에 치지 않고 가공지선에 침으로써 대지로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즉 차폐, 직경로와 유도로의 차폐 기능을 하면서 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킹호는 뭐냐면 아킹링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애자의 열적 소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아킹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초호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20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렇게 1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